내 놈이 사랑한 저 여자가 바로 40년 전 내가 잃어버린 딸이다. 비가 내리는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70세의 윤 회장은 텅 빈 저택의 서재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월 21일은 그의 잃어버린 딸 윤지수의 생일이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47살이 되었을 아이.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낡은 그림 한 점에 머물렀습니다. 40년 전 5살 지수가 고사리 손으로 그렸던 작은 새 그림이었습니다. 딸의 유일한 유품이자 윤 회장의 심장을 40년간 붙들고 있는 족쇄였습니다. 그는 마른 손으로 그림의 거친 표면을 쓸어보았습니다. 심장이 차가운 쇠붙이에 긁히는 듯 아파왔습니다. 그날 그가 딸의 손을 잠시만 놓지 않았더라면 그 찰나의 순간이 40년이라는 지옥 같은 세월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42세의 무명화가 서지 않은 밀린 월세 독촉장에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물감쌀 돈조차 바닥난 캔버스 앞에서의 절망은 지독히도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그녀의 유일한 기억. 작은 새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모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 믿으며 그녀는 이 펜던트를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나는 누구일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이 차가운 작업실 공기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윤 회장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최 이사가 저택을 찾았습니다. 그는 윤 회장의 고통을 위로하는 척 교활한 미소를 숨기며 말했습니다. 형님, 기운 내십시오. 제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 이사는 작은 전시의 팸플릿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무명화가 서지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형수님을 아니, 지수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윤 회장의 굳어있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죽은 아내, 그리고 잃어버린 딸. 그 두 얼굴이 겹쳐진다는 말에 윤 회장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최 이사의 차가운 눈빛이 안경 너머로 번뜩였습니다. 40년간 준비한 거대한 함정의 첫 번째 덫이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홀린 듯이 최 이사를 따라 작은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건물의 지하. 그곳에 서지아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었지만 맑은 눈빛을 잃지 않은 여자. 윤 회장은 그녀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 그리고 그 눈매는 그가 40년간 그리워한 딸 지수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은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지아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지아는 갑작스러운 노신사의 등장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아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새 모양의 펜던트. 40년 전 자신이 5살 지수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펜던트였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당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아의 가느다란 팔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지아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펜던트, 대체 어디서 났소? 서지아는 자신을 붙잡은 윤 회장의 손을 미친 듯이 뿌리치고 갤러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목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미친 노인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허름한 작업실로 도망쳤습니다. 윤 회장의 그 광기 어린 눈빛, 자신의 펜던트를 바라보던 그 집요한 시선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난생 처음 느끼는 공포와 함께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저 눈빛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윤 회장이 지아의 작업실을 수소문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제의 난폭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슬픔에 잠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내가 실례가 많았소. 용서하시오. 윤 회장은 낡은 캔버스에 그려진 지아의 그림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배어있는 작은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재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깝소. 그는 거액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후원하겠소. 아무 걱정 말고 그림만 그리시오. 하지만 지아는 그 봉투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동정 따윈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들의 돈 관심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그녀의 맑은 눈에는 가난에 찌들었어도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은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작업실 밖 어두운 골목, 검은 세단 안에서 최 이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자리의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맞지? 70 먹은 늙은이가 40대 무명 화가에게 빠진 그림이야. 돈을 거절하며 애를 태우는 저수법, 아주 고단수 꽃뱀이라고. 최 이사의 안경 너머로 뱀 같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5.35회와 배신 내일 아침 대한민국이 이 스캔들로 뒤집어지게 만들어 바로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과 온라인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70세 재벌 총수, 40대 무명 화가와 금지된 사랑 충격, 돈다발도 거절, 재벌 회장, 애태우는 40대 꽃뱀의 정체. 기사는 윤 회장이 지아에게 매달리고 지아가 교묘하게 그를 조종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더러운 늙은이, 돈에 미친 여자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이 두 사람에게 쏟아졌습니다. 윤 회장은 격노했지만 이상하게도 지아는 담담했습니다. 평생 받아온 냉대와 멸시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윤 회장이라는 사람이 왜 자신에게 이러는지, 그 슬픈 눈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윤 회장은 최 이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아를 찾아갔습니다. 괜찮소? 내가 다 미안하오. 나를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그냥 당신의 그림에서, 당신의 눈빛에서 내 잃어버린 딸을 봤소. 그 순간 지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자신을 꽃뱀이 아닌 딸의 모습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윤 회장에게 운명적인 끌림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도 저런 아버지가 있었다면 하는 헛된 상상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에서 내가 반드시 당신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한 젊은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윤 회장의 경영권 승계자인 외아들 윤상무였습니다. 그는 스캔들로 인해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미친 짓거리 당장 그만두시죠. 그는 사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전현이 감히 내 아버지를 홀려? 저기 있는 그림들 싹 다 찢어버려. 사내들이 지아의 피와 땀이 밴 그림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지아가 울부짖으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윤 상무가 얼음장 같은 손으로 지아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살점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지아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당장 떨어져. 이 더러운 것. 작업실을 가득 채운 아들의 광기를 목격한 윤 회장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하던 서지아가 자신을 보호하듯 앞을 막아선 윤 회장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상무는 바닥에 쓰러진 지아를 경멸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런 더러운 꽃뱀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꼴을 보시렵니까? 그 순간 윤 회장의 육중한 손바닥이 아들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윤 회장의 목소리는 지하실 전체를 울릴 만큼 경로로 떨렸습니다. 그는 쓰러진 지아를 부축해 일으키며 아들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서지아 화가는 내 사람이다. 아버지, 그녀를 모욕하는 것은 곧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순간이었습니다. 5.1 갈등 증폭 윤 회장은 아들을 내쫓고 망가진 작업실에 지아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그림 조각을 쓸어 담는 지아의 떨리는 어깨를 그저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지키려 할수록 그녀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의 한적한 별장. 최 이사는 와인잔을 흔들며 벽난로 앞에 안락의자에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40년 지기 친구 윤 회장을 대할 때의 충직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싼 안경 너머의 눈은 차가운 만족감과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상자에서 스케치북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새 모양의 펜던트를 디자인한 연필 스케치가 가득했습니다. 40년 전 윤 회장의 아내가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직접 그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40년 전 그의 뒤틀린 사랑과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2 과거의 원재 최 이사는 본래 윤 회장의 아내 선우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재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윤 회장을 선택했고 최 이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선우가 딸 윤지수를 낳고 행복에 겨워할 때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겠다. 그래서 그는 5살 지수의 생일날 모두의 눈을 피해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회상 속 40년 전 그날 밤 어린 지수가 아빠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아빠한테 데려다 주세요. 무서워요. 최 이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이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내 아빠는 없어. 너도 내 엄마도 모두 버려진 거야. 그는 아이를 차가운 빛 속 낯선 고아원 정문 앞에 버렸습니다. 도망치려던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로 지아는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최 이사는 40년간 윤 회장의 곁에서 가장 충직한 친구 행세를 하며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가 준비한 파멸의 2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난로 불길 속으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40년 전 고아원에서 몰래 빼돌렸던 지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재로 변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잃어버린 딸이 내 파멸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윤 회장. 스캔들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윤 회장과 서지아의 이름은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70대 노망난 재벌, 희대의 꽃뱀. 악의적인 기사와 댓글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사진을 합성한 낯 뜨거운 이미지까지 떠돌았습니다. 윤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신화라는 기업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회사 로비는 윤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액 주주들의 시위로 매일같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 윤 상무는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 아버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며 정신병원에 감금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교묘하게 조성했습니다. 가족도 회사도 평생 쌓아올린 명예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며칠째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지아.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새 펜던트는 40년 전 잃어버린 딸 지수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은 아내와 함께 디자인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에게서 죽은 아내의 모습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감정은 부성애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금지된 사랑인가. 그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딸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딸이 아니라면 자신이 이토록 끌리는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을 경멸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딸이든 아니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오직 자신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비난과 돌팔매를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캔버스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뿐 그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도움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꺾이지 않는 자존심, 그 맑은 슬픔이 윤 회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 이사가 그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 지기 친구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이대로는 다 망합니다. 최 이사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떠 있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윤 회장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형님의 돈을 노린 꽃뱀임을 우리가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최 이사는 윤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서지아라는 여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어 쫓아내시죠. 세상이 다 알도록 말입니다. 형님이 나서기 힘드시면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이 더러운 스캔들 제가 다 뒤집어 쓰고 형님을 지키겠습니다. 저 여자를 매장시키는 건 순간의 고통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윤 회장은 최 이사의 충성스러운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 모든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이사의 제안은 서지아를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지수라면 아버지가 되어 딸을 돈으로 모욕하는 셈이었습니다. 설령 그녀가 지수가 아니라 해도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의 영혼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이 방법이 아니야. 그는 지아의 맑은 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를 지킬 방법은 그녀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손가락질할 수 없는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설령 세상의 조롱을 받고 모든 것을 잃는 파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는 지아의 펜던트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다음 날 윤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회사의 만류, 아들의 울부짖음도 소용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최 이사와 아들 윤 상무는 이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저 미친 짓을 하려는 건가? 단상에 선 윤 회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폭탄 같은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서지아 화가를 제 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내는 얼어붙었습니다. 10초간의 완벽한 정적, 그리고 이내 감당할 수 없는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군. 노망이야. 회사를 포기한 거다. 최 이사는 자신의 계략이 상상 이상의 최악의 결과로 치닫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1 갈등 증폭. 그는 서지아를 꽃뱀으로 만들어 윤 회장의 신임을 잃게 하려 했지 사모님으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들 윤 상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지아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석의 낡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결혼 발표.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나를 아내로? 이건 아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 사람이 나를 동정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다. 자신 같은 무명 화가 때문에 저 모든 것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지아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건 아니에요. 제발, 멈추세요. 그녀는 미친 듯이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에 둘러싸인 윤 회장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그를 부르며 인파를 헤치고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발표에 격분한 한 시위자가 이 더러운 꽃뱀, 어디서 회장님을 망쳐 라고 외치며 그녀를 향해 날계란 한 판을 집어던졌습니다. 퍽, 퍽, 날카로운 모서리가 지아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짧은 비명. 지아는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를 쫓아나온 윤 회장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습니다. 지아 씨. 윤 회장이 손을 뻗었지만 지아는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향해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빗물과 깨진 계란 노른자와 함께 섞여 번져나갔습니다. 지아 씨, 정신 차리시오. 윤 회장의 절규가 빗속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지아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카메라 플래시도 지금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가엾은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VIP 병실. 이마를 꿰맨 지아는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머리에 가해진 충격과 그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윤 회장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5.2 기억 상실. 자신이 그녀를 지키려 했던 모든 행동이 오히려 그녀의 영혼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강렬했던 기억 혹은 충격, 어쩌면 가장 그리워했던 기억의 조각이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윤 회장은 회사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지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지아에게 매일같이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녀의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40년 전 잃어버린 딸 지수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내 딸도 당신처럼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소. 아주 예쁜 아이였지. 작은 새를 참 좋아했소. 그는 지아의 목에 걸린 작은 새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지아는 기억을 잃었어도 이 펜던트만큼은 누군가가 만지려 하면 날카롭게 손을 쳐낼 만큼 본능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펜던트를 볼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딸의 5살 생일에 자신이 직접 걸어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디자인하고 그가 이탈리아의 장인에게 부탁해 딱 하나만 만들었던 것. 이 펜던트가 세상에 2개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내 딸 지수다. 내가 내 딸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결혼 발표까지 결국 이 꼴로 만들었단 말인가. 윤 회장은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딸이라는 확신이 들자 그녀에게 느꼈던 그 혼란스러운 끌림의 정체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사랑이 아니라 40년간 억눌려왔던 피의 끌림, 부성애였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의욕을, 그리고 지옥 같은 죄책감을 끝내야 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몰래 지아가 쓰던 칫솔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을 뽑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센터로 보냈습니다. 제발 내 딸이 맞다고 해다오. 그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병실 밖에서 최 이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아가 기억상실에 걸렸다는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계략은 윤 회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결혼 발표는 그가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만약 윤 회장이 저 여자를 정말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모든 재산이 저 여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최 이사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윤 회장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멍청한 놈.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최 이사는 즉시 검사센터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소장의 비리 장부가 담긴 서류와 거액의 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과를 바꾸게. 내 말 뜻 알겠나? 소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최 이사의 손아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 회장이 스스로 친자관계라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서지아라는 여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오인하여 완벽하게 파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40년의 한을 풀어줄 그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윤 회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인 윤 회장님과 대상자 서지아님은 친자관계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그 세 글자는 윤 회장의 남은 생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와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병원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었다. 내 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목에 걸린 저 작은 새 펜던트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에게서 느꼈던 그 지독한 끌림은 40년간 그리워했던 딸에 대한 부성애가 아니었단 말인가? 윤 회장의 온몸이 부끄러움과 자기 혐오로 떨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아들이 경멸하던 대로 나는 70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내가 고작 40대 여자에게 빠져 모든 것을 내던진 노망난 늙은이에 불과했단 말인가. 5.35에 그는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도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딸이 아니라는 진실은 그가 결혼 발표까지 감행했던 모든 행동을 추악하고 더러운 욕정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지아의 얼굴을, 특히 그녀의 맑은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망이 그녀의 영혼을 짓밟고 기억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최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윤 회장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형님, 다 들었습니다. 윤 회장은 40년 지기 친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내가 괴물이다, 철우야. 최 이사의 이름이 최철우라고 가정. 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아이를 더러운 마음으로. 최 이사는 윤 회장의 등을 두드리며 안경 너머로 얼음장 같은 미소를 숨겼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센터를 매수하여 결과를 조작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5.3배신 이제 윤 회장은 스스로를 파멸시킨 죄인이 되었고 자신은 그 죄를 수습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형님,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형님이 괴물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형님을 홀린 마녀인 겁니다. 그는 윤 회장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끝내셔야 합니다. 형님의 남은 명예, 그리고 평생을 바친 신하를 위해서라도 저 여자를 떼어내야 합니다. 형님은 이제 나서지 마십시오. 이 모든 더러운 일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형님을 위해 제가 기꺼이 악역이 되겠습니다. 최 이사는 윤 회장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저 여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형님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형님은 그냥 병실에 누워 계십시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다. 윤 회장은 완전히 무너진 눈으로 최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기꺼이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유일한 내 사람. 윤 회장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부탁, 안다. 윤 회장은 자신의 모든 권한이 담긴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최 이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을 40년 된 배신자의 손에 스스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 이사는 현금 다발이 가득 담긴 거대한 돈 가방을 들고 지아가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아 씨, 최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최 이사는 돈 가방을 침대 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돈다발 몇 개가 굴러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윤 회장님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최 이사는 윤 회장의 위임장을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당신 때문에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잃게 생겼소. 당신 같은 꽃뱀 때문에. 꽃뱀, 이라니요.
기억이 안 나시나? 당신이 70 먹은 노인을 어떻게 홀렸는지. 최 이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돈 받고 당장 떠나시오. 윤 회장님 눈앞에서,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란 말이오. 지아는 돈 가방을 밀쳐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자존심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싫어요. 전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윤 회장님을 만나야겠어요.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최 이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지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윤 회장님은 당신을 다시 볼 일 없을 테니. 지아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최 이사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이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하긴 40년 전에도 넌 참 말을 안 들었지. 그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주스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강력한 수면제가 대량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놀랐다면 미안하오. 목도 마를 텐데. 이거 마시고 진정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가 내민 음료를 의심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40년 전처럼 다시 사라져줘야겠소. 서지아는 최 이사가 건넨 주스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낯선 남자가 주는 음료를 선뜻 마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충격으로 바싹 마른 목을 축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스를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 이사는 그런 그녀를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맛이 좋군요. 천천히 마시시오. 아직 시간은 많으니. 최 이사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지아는 잔을 비워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독한 현기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워요. 당연하지. 곧 잠들게 될 테니. 최 이사가 비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의식이 꺼져가는 그 찰나 지아의 뇌리에 수십 년간 잠겨있던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자신을 차가운 고아원 계단에 버리고 돌아서던 한 남자의 뒷모습. 아빠, 무서워요. 아빠. 그녀가 울부짖으며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남자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를 발로 차갑게 밀어내던 그 남자의 얼굴. 이제 내 아빠는 없어. 그 목소리, 그 뱀처럼 차가운 눈빛. 그것은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최 이사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아는 공포와 충격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2 기억 회복 당신이었어. 그래. 이제야 기억이 났나? 최 이사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야. 40년 전처럼 잘 자라. 윤지수. 최 이사가 쓰러진 지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녀를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멈춰. 지옥의 사자 같은 목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친자 불일치 통보를 받았을 때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지독한 분노와 살기였습니다. 그는 불일치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져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지수의 방에 틀어박혀 40년 전 앨범을 보며 오열하던 중이었습니다. 딸의 5살 생일날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지아는 작은 새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죽은 아내의 손목에도 똑같은 디자인의 작은 새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펜던트와 팔찌, 그것은 모녀 세트였습니다. 윤 회장은 그제야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에게 펜던트와 팔찌 2개를 주문했었습니다. 서지아가 가진 펜던트가 진품이라면 그녀는 100%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왜?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유전자 검사 사실까지 알았으며 서지아를 꽃뱀으로 몰아붙였던 단 한 사람. 40년 지기 친구 최 이사. 윤 회장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다시 달려왔습니다. 철우. 내 이놈. 최 이사는 윤 회장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충직한 친구의 가면이 벗겨지고 40년간 숨겨온 악마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하하. 이제야 알았나, 윤 회장. 그래, 너무 늦었지만. 말이야. 궁지에 몰린 최 이사는 광기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40년 전 내년의 아내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 놈이 돈으로 그녀를 빼앗아 갔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내 놈의 딸을 유괴했다. 내 놈이 가장 행복해하던 순간에 내 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직접 지옥으로 던져버렸다고. 윤 회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쓰러져 신음하는 지아와 광기에 휩싸인 최 이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놈이 사랑에 빠져 결혼하겠다고 발광했던 저 여자가. 최 이사는 쓰러진 지아를 발로 툭 찼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40년 전 내가 잃어버린 딸 윤지수다. 세상이 무너지는 폭로였습니다. 5.2 충격적 폭로. 윤 회장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그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할 것 같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내 이놈을 내가. 윤 회장이 이성을 잃고 최 이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 이사는 그런 윤 회장을 비웃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거냐? 증거 있어? 내가 유괴했다는 증거, 내가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다는 증거, 전부 없앴다. 최 이사는 병실 복도 계단 앞까지 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날 죽여라. 죽이고 너도 똑같은 살인자가 되라. 하지만 내 딸은 천륜을 어길 뻔한 더러운 년으로, 너는 내 딸을 탐한 늙은이로 평생 기억될 거다. 하하. 그는 발악하며 윤 회장에게 달려드는 척하다가 미리 계산한 대로 스스로 계단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크악. 최 이사는 몇 바퀴를 굴러 1층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떨어졌습니다. 윤 회장과 그 소리에 달려온 의사들 앞에서 그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들은 누구? 최 이사는 급성 기억상실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40년 전의 유괴도, 살인 미수도, 유전자 검사 조작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모든 법적 증거는 그의 기억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정신질환을 앓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최 이사는 병원에서 보호를 받으며 윤 회장과 지수를 향해 희미한 조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 회장의 저택. 수면제 기운에서 완전히 깨어난 서지아. 아니, 40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윤지수는
아버지의 서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년 전 자신이 그렸던 작은 새 그림을 어루만졌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유괴되던 날의 공포, 고아원의 차가운 바닥, 그리고 서지아로 살아야 했던 수십 년의 고통. 윤 회장은 딸의 야윈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지수야, 내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는 40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어 5살 아이를 달래듯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금지된 사랑이라는 오해 속에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가난한 화가의 맑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차가운 분노와 결이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울지 마세요. 우릴 이렇게 만든 건 최 이사, 그 악마예요. 아빠가 절 지키려 했던 것처럼 이제부턴 제가 아빠를 지킬게요. 두 사람은 천륜을 거스를 뻔했다는 충격과 40년의 세월을 통째로 도둑맞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법이 그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한다. 기억상실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악마를 끌어내기 위한 지옥 같은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 최 이사의 과거 비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최 이사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최 이사가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 이사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간병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대화, 모든 행동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짜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습니다. 최 이사가 자신의 변호사와 통화하며 별장에 있는 그것만 처리하면 난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녹취였습니다. 그 별장은 40년 전 지하의 생모윤 회장의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과 지수는 비밀번호를 풀고 최 이사의 어두운 별장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아빠, 여기에요. 지수가 벽난로 뒤에 숨겨진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거대한 벽 금고였습니다. 윤 회장이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낡은 가죽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40년 전 죽은 아내의 필체로 쓰인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첫 장에는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윤 회장이 아니라 최 이사를 사랑했다.